지구의 형성과 역장, 3. 지구 내부 구조. 2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진파를 이용하여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지각의 분포와 두께 차이로부터 지각 평형설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는 X선을 이용해서 인체의 내부를 관찰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지진파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지구 내부를 관찰합니다. 지진파 관측으로 지구 내부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컴퓨터 단층 촬영은 방사선을 이용해 투과도를 분석해서 인체 내부를 시각화합니다. 지진파를 이용한 지구 내부 연구도 이와 비슷하게 지진파와 물체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지진파가 전달되는 속도는 물체의 특성에 따라, 즉 매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진 기록을 통해서 지진파의 도달 시간, 위상을 분석하면 지구 내부 구조와 성분, 그리고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각에 힘이 작용하면 한동안 지각의 그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지각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방출되는데요. 이때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지표면이 진동하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며 이때 이 파동을 지진파라고 합니다. 지진파는 크게 지표면을 따라서만 전달되는 표면파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실제파로 구분합니다. 이 실제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해 오는 동안 지구 내부 물질에 따라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속도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실제파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P파와 고체 상태의 매질만 통과할 수 있는 S파로 구분하죠. 방금 전 도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P파는 종파입니다. 즉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요. S파는 횡파입니다. 즉 매질의 모양을 변화시키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이 전단 변화에 대한 복원력이 없는 유체,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 상태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기체와 액체 상태의 물질은 힘이 제거됐을 때 모양 변화가 사라지지 않죠. 지구 내부의 한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지진파가 전달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지진 관측소에 지진파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P파가 먼저 도달을 하고 그 이후에 S파 그리고 표면파 순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표에서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이렇게 어떤 범위값을 갖게 되는 이유는 지각의 구성 물질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진 관측소에 기록되는 지진 기록의 예시입니다. 평온하다가 P파가 먼저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이어 S파 그리고 표면파가 도달해서 진동하는 모습이 지진 기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진 관측소에 P파가 도달한 후 S파가 도달할 때까지 시간 차이를 PSC라고 합니다. 이 PSC는 진앙까지 거리가 멀수록 크기 때문에 이를 측정해서 진앙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진앙까지의 거리와 지진파의 도달 시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주시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주시곡선을 이용하면 진앙까지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한 지진 관측소에서의 주시곡선입니다. 가로축은 진앙으로부터의 거리, 세로축은 피파와 에스파의 도달 시간이죠. 물론 피파가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초록색 곡선이 피파, 위쪽에 파란색 곡선이 에스파를 뜻합니다. 피파가 도달한 후 에스파가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 차이를 PSC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진 관측소에서 PSC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진 관측소로부터 진앙까지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진 표가 바로 주시곡선입니다. 지금까지 지진파의 전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지진이 발생할 때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는 무엇인가? 2번. P파와 S파의 도달 시각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번. 지진이 발생하면 P파보다는 S파에 의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S파보다는 표면파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관측소에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 도착하는 지진파는 P파입니다. 그리고 2번은 PSC죠. 그리고 3번은 지진파에 의한 피해는 지진파의 진폭 때문에, 즉 땅을 연직 방향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그 진폭의 크기 때문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파보다는 S파가 진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크로아티아의 지진학자 모로 비치치는 주시곡선에 나타나는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분석해서 지각 아래에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계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소의 지진 기록을 보면 지각을 직접 통과해서 도달하는 지진파보다 더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가 발견되고는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잡음인 줄 알고 무시했다가 그 지진파가 지각 아래에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더 빠른 또 다른 층가의 경계에서 굴절하여 전파되어 온 지진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각 아래에 또 다른 층의 존재, 즉 멘틀의 존재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모로비치치는 이 경계면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모로비치치 불연성면 또는 모호면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의 지진학자 구텐베르크는 지진 기록에서 암영대를 발견하면서 멘틀 아래에 액체 상태의 외핵의 존재를 밝혀냈는데요. 이 경계면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구텐베르크 불연성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스파의 암영대란 진원 또는 진앙으로부터 각거리 103도 이상인 영역에서 에스파가 도달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에스파가 횡파이기 때문에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멘틀 아래에 액체 상태의 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피파의 암영대는
진앙으로부터 또는 진원으로부터 각거리 103에서 143도 영역에 피파가 도달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피파의 암영대가 생기는 이유는 이 피파가 외핵 부분에서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방향이 크게 굴절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각 그리고 멘틀 아래에 액체 상태의 외핵이 존재하죠. 근데 이 액체 상태의 외핵에서는 S파는 전파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P파는 전파 속도가 크게 떨어지죠. 그 이유는 외핵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외핵이 액체 상태이고 그래서 S파는 통과하지 못하고 P파는 통과할 수 있으나 전파 속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진원 또는 진앙으로부터 각거리 103도 이상의 범위에서는 S파는 도달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각거리 103에서 143도 범위에서는 P파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덴마크의 지구물리학자 레만은 피파의 암영대 특정 지역에서 약한 피파가 관측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관측 장비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액체 상태의 핵, 그 안쪽에 또 다른 고체 상태의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핵과 외핵의 경계면을 레만 불연성면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래서 이 레만 불연성면의 경계로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을 구분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피파의 암영대에서 약한 피파가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진파가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에서 또다시 크게 굴절하기 때문에 생기는 파인 거죠. 그래서 이 피파의 암영대에서 발견되는 이 약한 피파, 진앙 또는 진원으로부터 각거리 110도에 존재하는 이 약한 피파의 존재로 액체 상태의 외핵 아래 고체 상태의 내핵, 그러니까 피파의 전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런 또 다른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과학자들은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가 지각, 그리고 멘틀, 그리고 외핵, 그리고 내핵의 층상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모호로비치치의 연구 이후에 전 세계의 지진학자들은 지진 자료를 분석해서 모면의 깊이가 대륙에서는 약 30 내지 50km 깊이, 해양에서는 약 5 내지 10km 깊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이로써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놓여 있고 중력 때문에 지각과 멘틀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지각 평형설이라고 합니다. 지각 평형설은 크게 에어리설과 플랫설 두 가지 학설로 나뉩니다. 에어리설에서는 지각의 밀도는 모두 일정하고 위로 높이 솟은 지역일수록 그 아래 모면의 깊이가 깊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플랫설은 모면의 깊이가 일정하고 높이 솟아있는 지역일수록 그 아래 지각의 밀도가 작다라고 보는 이론이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경우 밀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플랫설로 잘 설명이 되고요. 반면에 실제로 측정해 보면 위로 높이 솟아있는 곳일수록 그 아래 모면의 깊이가 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경우는 에어리설로 더 잘 설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 내부 구조 그리고 지각의 두께와 지각 평형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구분하는 불연성면의 명칭은 각각 무엇인가? 2번 빙하기 때 남극 대륙에서의 모면 깊이는 현재와 어떻게 달랐겠는가? 1번 지각과 멘틀의 경계는 모호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는 구텐베르크 불연성면,
외핵과 내핵의 경계는 레만 불연성면이었죠. 각각 그 불연성면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빙하기 때는 남극 대륙 위에 빙하의 양이 많았겠죠. 그러면 빙하의 무게에 의해서 멘트를 내리누르는 중력의 크기가 더 컸을 겁니다. 그러면 모으면의 깊이는 더 깊어졌겠죠. 이것은 에어리설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으면의 깊이는 현재보다 깊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빙하가 녹으면서 그 지역의 땅이 융기하였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에는 모으면의 깊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각 평형설의 예시인 거죠. 빙하기에 빙하가 언다거나 해서 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질 때 지각이 침강해서 모면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멘틀의 상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자.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부분적으로 유동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륙 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중력 때문에 침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면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